저희가 쉬는 시간 동안 효도르가 이길 것인가, 고릴라가 이길 것인가 싸움 붙이면 그 그런 얘기를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독실이가 어마어마한 걸 알려줬어요. 예. 고릴라가 그렇게 힘들다고? 고릴라 말할 것도 없고 키가 한 160, 180밖에 안 되는 침팬지도 사람보다 힘이 2배, 3배씩 셉니다. 그래도 효도르가 파운딩 날리면 이기지 않아? 사실 파운딩이 뭔지 몰라. 파운딩 뭐예요? 주먹으로 이렇게 치는 거. 장난하는 줄 알고 나랑 놀자는 거구나. 주먹을 불어대는 거 아니야? 효도르가 짝이야. 그래? 60억 분의 1 아니에요? 근데 고릴라나 그 동물들은 좀 다른 것 같아. 좀 달라. 그래? 그래. 차원이 다르나? 어쨌든 힘의 크기가 너무 다른 거야. 그래도 지구력에서 앞서는 인간이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사냥의 기술 중에서 되게 중요했었던 게 창이래. 투창. 최초에는 투창이었는데 그러니까 투창이 있으면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사실 코끼리가 되든 사자 호랑이가 되든 단체로 투창을 들고서 이게 계속 이렇게 와서 던져가면서 투창을 계속 따라가서 지칠 때까지 가다가 투창을 던지는 거. 근데 그게 없으면 이제 사람이 제일 약하죠. 1대1로 붙어서 사람한테 지는 동물이 많지 않을걸요. 몸집이 비슷한데. 달팽이? 몸집 비슷할 때. 몸집 비슷할 때. 개도 사람을 이기잖아요. 그렇지. 본능적으로 목을 물어버리잖아.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물들이 짱이고 인간이 좀 나약한 것 같다는 거죠. 일단 김도인이 어떤 얘기 말씀해 주시냐면 이 사람들 안 듣고 있어 지금. 김도인 이런 젠장. 우리가 궁금한 거는 나도 흑형처럼 될 수 있는가 이런 거야. 효도르가 센가 고릴라가 센가. 일단 우리는 지금 다윈의 인간의 유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김도인이 지금 우리 시간이 반 지났는데 앞부분에 나오는 다윈에 대한 비판 중에 일부분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죠? 진짜 이거 못하겠어. 24회 그 대작으로 만들어. 좋다. 24회 합시다. 24부작. 24부작. 그래서 일단 다윈이 비판들을 받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좀 계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다윈의 비판을 두 가지로 설명했던 게 이게 다윈이 자기가 증명하는 과정 두 가지랑 연결돼서 그래요. 뭐 쓸모없는 기관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죠. 이게 이제 자연 선택에서 인간이 하등생물에서 지금 인간까지 진화한 거에 대한 증명을 해내요. 그리고 인간이 나약한데 이거는 어떻게 증명할 건가? 이게 인간만의 지적 능력, 정신적 능력이 탁월하게 진화했다라는 거를 이제 정신 능력을 부분을 통해서 증명해내요. 그래서 이제 연관시키려고 앞에 말한 건데,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말할 거냐? 계속 딴 길로 셀 수 있어. 나는 과학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고 이 두 명을 어떻게 이게 과학이야. 이게 과학이지. 문과생한테 이게 과학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얘기할 거.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문과생에게 과학. 문과생한테는 중요한 게 이제 철학 부분이니까 정신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정신 능력. 익숙한 거 나온다. 좋아.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다윈이라고 하는 개인이 혼자 생각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집단 지성이 돼갖고 많은 어떤 분야의 그 인문학자들을 비롯해서 각자들이 달라붙어서 생각해서 낸 게 아니라 책 보니까 장난 아닌데요, 진짜. 단 한 명의 오더.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지금 저희 앞에 약 400페이지 분량의 책이 2권 있는데. 책이 두껍다. 야, 이거 못 읽겠다. 이거. 김도희님께서 빽빽하게 형광펜을 칠해가지고 진짜.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아. 그러네. 대학원 때 공부 열심히 했구나. 이건 다 못 읽으셨군요. 아래 안 찍혀 있다. 같은 거여서. 네네. 왠지 김도희님이 공부했었던 책이라고 이거 옥션에 올리자. 팔면 비싸게 안 팔려. 중고값만큼 나와요. 중고책만큼. 오케이. 네,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다윈에 대한 그 아까 전에 반론을 연결시켜서 인간의 정신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겠다. 근데 문과생한테는 인간의 도덕 능력이나 인간들의 뭐 정신적인 능력에 대한 건 굉장히 익숙해요. 왜냐하면 이게 늘 도덕이나 철학사에서 토론 주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다윈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걸 생물학적으로 최초로 증명해 보겠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인간의 도덕 능력을 최초로 증명하려는 시도를 해요. 어떻게 기원이 되게 되는지. 설명을 하는지. 철학사에서 이게 뭐 성악설이다, 성선설이다, 뭐 여러 가지 토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윈이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내용이 뭡니까? 네,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다윈이 이제 진화설을 이제 지지하기 때문에 하등 생물이 보이는 것과 인간 그리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생물체들이 보이는 정신 능력 자체가 동일하다고 봐요. 질적으로 다른 건 아니죠. 양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요? 네네. 달팽이나 강아지, 인간. 네네. 질적인 차이가 없다.
질적인 차이는 없는 거죠. 양적인 차이밖에 없다. 네네. 왜냐하면 진화를 겪은 그러니까 경험치가 다른 거예요. 인간은 경험치가 만렙인 거고 하등생물은 경험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은 인간은 나약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발전시켰다라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면- 그것조차도 경험치가 누가 더 많다 적다를 이야기는 힘들 것 같아요. 사실상. 왜냐면 같은 세월 동안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선택이 달랐던 거지. 오케이.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과 다르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적 능력을 통한 이제 진화를 보여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생존 방법을 강구해내는 거죠. 자기 신체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인간의 생존 능력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 기본적으로 생계 수단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려져요. 생계 수단은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으로 결정되고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은 지적 능력으로 이제 결정되게 되는 거죠. 보면은 인류의 지적 능력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점점 지금의 상태까지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열 관계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 초기 인간에 비해서 지금 인간들이 훨씬 더 지적 능력이 높아 보이는 거는 그만큼 경험한 환경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한번 좀 비슷하게 보이는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그 예를 들어 재산권에 대한 개념을 인간만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다윈이 뭐라고 하냐면 생물체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개도 있는데. 맞아요. 네. 그래요? 네, 예를 들어 새가 둥지를 짓잖아요. 아, 네네. 네, 새가 둥지를 짓고 다른 새가 자기의 이제 가족한테 침입하게 되면 그거를 내쫓거나 자기 그 둥지를 보호하거든요. 이건 재산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소유권이란 개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걸 보이냐면 새가 나중에 이제 구애 활동을 할 때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새 중에 딱 한 종이 뭐를 하냐면 건축물을 쌓아요. 마치 막 블링블링한 그 귀금속을 보여주는 것처럼 암컷한테 뭘 보여주냐면 자기가 모은 진기한 그런 보석과 같은 것들을 쌓아요. 뭐 깃털, 뭐 장신구 같은 것들, 뭐 반짝반짝 빛나는 돌멩이, 지풀 이런 것들을 쌓아가지고 축같이 이런 재단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건축물을 만든 다음에 보여줘요. 아, 인테리어 하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요거 우리 집 32평이니까 나랑 결혼하지 않을래? 이거구나. 앞에서 깡총깡총 뛰면서 자랑을 하고 암컷이 그걸 이게 지켜보다가 갈지 안 갈지 선택하죠. 맞아요. 다큐멘터리 같은 아, 거 진짜? 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윈이 뭐라고 하냐면 한숨만 나온다. 한숨만. 양 선생 구애 활동 얼마 전에 끝냈잖아요. 야, 성공하셨습니까? 성공하셨죠, 그죠? 아 그러네. 이거 정당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암컷들이 수컷이 만들어 놓은 집을 미치겠다. 보는 거는 새들조차 그렇게 한다고. 새들조차 그렇게 하는데. 네. 야, 그러네. 더 가슴 아프네요, 이게. 그러네. 이게 우리의 운명이었어. 한 선생은 보석으로 진 게 아니라 은행이 그렇죠. 은행에서부터 또 마이너스 대출도- 자산으로. 그렇군요. 너무 대출도 자산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다윈이 볼 때 인간이랑 이 새가 하는 정신 작용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동일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좀 더 세련된 형태로 지금 하게 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새 같은 동물들도 재산권, 뭐 네네. 땅을 소유하려고 한다거나 네. 이런 개념이 있다. 인간은 더 발달해서 그냥 위장 전입 같은 걸 좀 세련되게 하는 거고. 맞아요. 예, 네. 부동산 투기 이런 것도 하지만 질적인 차이는 없다. 네. 양적으로만 차이. 네. 그리고 뭐 인간만이 그러면 그럴싸하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다윈이 최후에 쓰게 되는 책이 뭐냐면은 인간과 동물의 감정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동물들도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느껴요. 그냥 당연히 그 종류의 세분화가 적을 뿐이지. 예를 들어 개를 보면 개를 기여하고 있었는데 다른 개들을 데리고 와요, 주인이. 그러면 그 다른 개들을 기여하면 당연히 이 원래 있었던 개가 질투를 하게 돼요. 인간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윈이 봤을 때는 하등 동물이나 그 중간에 있는 뭐 포유류들 여러 가지 생물체 인간이 겪는 정신적인 작용은 질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제 인간이 특징적인 게 뭐였냐면 약한 생물학적인 특징 때문에 사회적인 본능이 굉장히 극도로 강화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사회적 관계가 강화된 이유는 우리가 신체적인 약함에서 네네. 기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생활을 해야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본능적 그러니까 사회적 본능을 동일하게 계속 이제 자연 생태계를 통해서 생존하게 될 거고 사회적 본능이 있는 사람들이 생존에 유리하겠죠. 그게 그래서 이제 진화를 통해서 점차 강화되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그 동물들도 인간의 정신과 동일한 걸 갖는다. 네. 근데 나는 어렸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인간이 다른 동물과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인간만 다른 동물들을 귀여워하는 거야. 고양이나 개나 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여워하잖아요. 종이 다른 거. 동물들도 나 최근에 알았어. 동물들도 네. 귀여워해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그게 너무 신기했어. 걔도 네가 귀여웠을 거야. 그렇구나. 동물들도 다 다르잖아요. 생긴 게 크기가 다 다른데도 동물도 새끼를 알아봐요. 얘가 애라는 거를 알아.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작은 동물이 그러니까 다 컸어. 어른인 작은 동물이랑 원래는 큰 동물인데 아직 새끼라서 작아. 이 두 개를 구분해요. 신기해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그러면 그러면 어린 동물들만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뭘까를 고민을 해보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 머리가 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눈이 좀 눈의 비율, 머리와 그 몸통의 어떤 비율을 갖고 설명하는데. 그래서 나 예전에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뭐였냐면은 배고픈 곰이 개를 어떻게 잡아먹는가에 대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개를 잡아먹어요? 곰이니까 육식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학자가 자신이 키우는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개들을 몰고서 굶주리고 있는 곰들, 진짜 야생 곰들한테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개들을 풀어. 그래서 곰하고 개하고 어떻게 싸우는지를 촬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들이 막 달려가. 그때 곰이 개를 안어. 그래서 귀여워가지고 곰이 막 계속 뚫어안고. 맛있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데워 먹어야지. 개도 알아. 곰이 자기를 이뻐하는지 알아가지고 그냥 귀찮아 하는데 그냥 계속 안겨 있는 거야. 그 커다란 개랑 곰이. 네. 그거 보고 놀랬어. 그런 거 어디서 보자. 이거 약간 앞에 설명이 조작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진짜 조작한 거 아닐까? 제가 찾아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곰이 개를 키운다? 그러니까 이뻐하더라고. 껴안고. 잠깐 처음 보는 개를 자기는 배고파 죽겠고 사람은 개를 잡아먹게 하려고 자기가 키우던 개를 데리고 갔고 그러니까 모든 게 야 진짜야. 야 이거 내가 올려보겠습니다. 찾아가지고. 네. 다른 종의 동물들끼리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친구 먹잖아요. 네.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키우면 고양이랑 쥐가 친구가 된대요. 동물들도 개, 그런 쥐, 인간이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우정 사회성, 같은 개념이 우정이 거죠. 생겨나는 네. 거죠. 사회성을 보인다는 거지. 오케이. 사회성을 넘어서서 종을 넘어서는 어떤 친교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맞아요. 서로를 위해서 네. 봉사해주고 맞아요. 그런 것도 있죠. 서로 아픔에 공감해주고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거죠. 네. 사회 시스템도 생각해보면 사실 개미 같은 경우에는 전쟁도 하게 되고 맞아요. 자기 롤을 완전하게 하고 있잖아요. 병정개미 따로 그 일개미 중에서 따로. 또 땡땡이 친 놈도 많다 그러고. 80%가 사실 네. 땡땡이 치고 있다고. 복지 정책에 기대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능력 이제 다양한 증명들 또 다른 것들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그 절제심도 있죠. 동물한테 절제심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개를 하면 사냥개는 본능적으로 사냥감을 쫓는 것들이 발달하거든요. 근데 주인이 사냥감을 더 이상 쫓지 못하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개들이 어떻게 하냐면 갈등해요. 쫓고 싶은데 주인이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다행히 뭐라고 하냐면 이게 그 생물체들도 절제, 자기 행동의 본능적 욕구를 억누를 수 있는 절제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해요. 더 고등한 기능들도 얘기하나요? 뭐 미적인 판단이라든가 미적인 도덕적 판단, 네, 이런 얘기. 도덕적인 판단보다 미적인 판단도 얘기하는데 이거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성선택에서 얘기할 건데 동물들이 화려한 색채나 여러 가지 그 특수한 문양 같은 거를 볼 때 인간만큼의 미적 판단 기준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새 같은 경우 뭐 극란 쪽같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색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암컷이 수컷의 화려한 색채를 매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네, 그 수컷을 지지할 때 암컷이 뭐를 가지고 있냐면 미적 판단 기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공작새 단적인 예 같은 거면 공작새 이렇게 눈알 모양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점차 진화를 통해서 이게 완벽하게 대칭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진화하게 돼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아주 균형 잡힌 대칭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조류가 인식했을 때 미적인 거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진화하는 거예요. 네네. 애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화려한 것은 생존에 불리하거든요. 맞아요. 천적한테 눈에 잘 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개체들이 실제로 생존에 유리했다 혹은 자손을 낳기에 유리했다. 성선택이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남아있는 거죠. 네. 동물들도 허세를 부리는구나. 엄청나죠. 그런데 대부분 재밌는 거는 수컷이 화려해요.
맞아요. 암컷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컷이 활약. 근데 이게 지금 우리랑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루이 14세 그 당시 보면 남자들 장난 타이즈 입고 막 완전 화려했어. 지금도 우리 왁스 바르고. 근데 지금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화려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좀 전통적인 걸 봤을 때 몽골들도 그렇고 맞아요. 또 이전에 보면은 남자들 굉장히 화려했던 것 같아요. 인간도. 원시 부족 상태에서는 어떠냐면 남자들도 굉장히 자기 치장에 문신하고 난리 나죠. 맞아요. 우리도 치장합시다. 비비크림 좀. 예, 알겠습니다. 네. 네네. 보면은 모든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하는 정신작용이 인간과 똑같은 거죠. 네네. 또 언어라던가 맞아요. 뭐 이런 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언어도 개념 같은 거 없잖아. 추상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 진짜? 네, 이제 다윈은 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개의 비를 많이 두는데, 개덕후구만 이거. 예를 들어 개뿐만 아니라 뭐 고양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들판에서 바람이나 뭔가 소리가 들렸을 때 개들이나 생물체들이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탐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이 없어도 어떠한 바람이 불면 거기에 뭔가 존재하는 생명체가 있을 거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고서 자기가 어떤 그냥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그냥 볼 수가 거니까. 없죠. 왜냐하면 집중하고서 그 소리에 따라서 반응하면서 계속 탐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깐난애기들은 이게 그 뭐라 그러지? 대상 영속성. 네. 이라고 해서 눈앞에 안 보이면은 그게 없다고 생각하거든. 맞아요. 예. 그 깍꿍놀이가 그렇게 걔들한테 존재론적 놀이인 거예요. 그렇죠. 뭔가 없던 게 갑자기 거지. 생기는 거야. 근데 맞아요. 지금 깡쌤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동물은 눈앞에 지금 시각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있을 거라는 걸 전제할 수 있다는 그게 거죠. 어떻게 보면 낮은 단계에서 추상화나 능력이다. 맞아요. 인간이 하는 거랑 똑같은 형태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그 그럴싸하다. 뇌 활동이 더 단순하니까 질적 차이는 있을지언정, 질적 차이, 양적 차이가 있을지언정. 네네. 근데 걔네들은 더 빨라요, 그게. 인간은 대상 연속성에 대한 것들을 깨우치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동물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빠르게 맞아요. 단순한 그래서 우리 덕후 다윈 선생님께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그 모든 사건들을 다 관찰하고 기술하셨던 거죠. 네네. 사실 나도 저 이태원에 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유행인가 봐. 큰 개들을 데리고 다니더라고. 그럼 개들이 자꾸 뭐에 집착하냐면은 그 기둥에 있는 냄새에 집착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어. 개들은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인가. 개들의 시선이 어떨까 이런 거. 그렇지. 개의 시선을 생각해보면 왜 냄새를 맡을까? 그게 어떤 우리가 영역이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 메시지 카톡 메시지 같은 게 아닐까? 그래서 냄새 맡아봤더니 이거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이제 암컷 개가 지나갔구나. 새벽 2시에 어디로 와요. 디테일하진 않겠지만 그 냄새 맡고서 그럼 나도 이제 거기다 리플 달아야지. 그러니까 그치. 자기도 조금 오줌 넣고 24시간 항시 대기 중. 그 다음 개가 와서 여자 개도 있었고 남자 개도 있었네. 그리고 그걸 계속 메시지 확인하는 게 아닐까. 산으로 가니까 다시 돌아갑시다. 그렇게들 얘기하던데요, 실제로. 그렇지. 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무에다가 자기가 발톱을 핥혀가지고 이제 남겨놓잖아요, 메시지들을. 그러니까 일종의 언어 책인 거지, 자기들만의. 놀이일 것 같아, 놀이.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걔네들은 물론 유희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생존에 급급하기 때문에 유희라든가 그런 식의 어떤 사회적 관계들이 나타나지 않는 독고다이 같은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잉여가 나타나야 그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먹고 살기 급급한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놀이가 되긴 힘들겠죠. 근데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내 거다. 오지 마라라고 이렇게 딱 발톱으로 핥힌 것들이 메시지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다큐멘터리 보면. 어제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하등 생물이나 중간 생물체들이나 인간이나 동일한 정신작용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점점 빠져들고 있어요. 재밌네요. 인간만이 그럼 왜 지적 능력이나 도덕적 능력이 극도로 이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완성 형태로 보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처음에 이제 뭐까지 얘기했었냐면 사회적인 본능이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나약하기 때문에 유리했다는 거예요, 생존에. 그래서 사회적인 본능이 계속 선택되었을 거예요,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시 사회를 가정하면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원시 사회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이제 부족 간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때 고려해 봤을 때 사회적인 본능이 강한 부족이랑 사회적인 본능이 전혀 없고 이기적인 개체들만 있는 이제 부족이 쌓였을 경우 당연히 자기의 구성원 들을 같이 챙기는 사회적 본능이 강한 부족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지겠죠. 그렇겠죠. 개미들도 그럴 거고. 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계속 부족에 대해서 전쟁 승리를 거뒀을 거고 이 사람들은 유리하기 때문에 부족이 점차 확장됐을 거예요. 그래서 다윈이 생각하기로는 사회적인 본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인간종 전체로. 네.
그러면서 더 고도의 정치 시스템을 막 만들어내고. 네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어떤 막 신적인 존재고 어마어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네네. 신체가 연약하니까 그렇게 발전시켜 나갔을 거다. 네.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인간이 왜 인간만이 높은 도덕적인 능력을 다른 생물체에 비해서 비교해 볼 때 보이는 것일까? 이거는 언어 사용이랑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언어를 굉장히 세련되게 구사할 수 있게 된 거죠. 인간만 이제 분절 언어를 고도화로 문법 체계로 이제 구사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소리를 내는 거는 그 인간만이 내는 거는 아니거든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거미나 뭐 조류 같은 경우 당연히 소리를 내고 거미도 소리 내요? 거미도 이제 구애 활동을 할 때 자기 복부를 문질러서 수컷이 소리를 내서 암컷을 유혹해요. 그러니까 몸을 이용하는 거 몸을 문지른다고요? 네, 기하학적인 거나 목소리를 내는 성학적인 거는 뭐 조류뿐만 아니라 곤충류도 매미도 막 계속 소리를 내면서 구애 활동하잖아요. 나도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다. 배를 문지르면서. 네. 구애 활동이 되는지 한번 다음 시간에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 인간이 이제 그 언어가 점차 발달된 게 된 거죠. 인간의 생물체에서. 근데 언어가 발달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개념의 확장이 일어나요. 개념과 개념을 연관시켜 줄 수 있는 거를 언어가 담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인간만이 과거의 자기 행동이랑 현재 행동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억을 통해서 점차 대조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본능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과거 행동, 현재 행동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뭐가 발생했을 거냐면 그 구성원에 대한 공감 능력이 발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겠죠. 뭐 나만 살기 위해서 행동하고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적 본능을 억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동을 했고 그냥 지나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 기억하고 있어. 맞아요. 그게 이제 평온한 상태에서 자기가 과거 했었던 행동이랑 지금의 행동을 떠올려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자기 본능적인 욕구는 충족된 상태에서 본능적인 욕구가 없을 때 생각해 보는 거죠. 사회 공동체 이제 다른 구성원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 작용이 일어나면서 인간은 이런 거 이제 미래에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작용이 발생하게 되고 다윈이 봤을 때 이게 양심의 기원이라고 언어 사용을 도덕적인 통해서 판단을 네네. 하는데 이제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재밌는 동물들도 분석이네.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거예요? 고양이나 강아지나 그런 애들이 서로 자기네끼리 장난을 치잖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뭐 이렇게 콱 하고 물었을 때 제가 깍 하고 나랑 안 놀아주더라. 그럼 다시는 그런 행동들을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본능화된 그런 기억들은 당연히 있는 거고 네. 아마 지금 김도희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좀 더 이제 확장을 해보면 커뮤니케이션은 감적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언어를 네네. 통해서 내가 저지르지 않았지만 제가 저런 일을 저질렀을 때 저런 식으로 됐다라는 거를 해보지 않고서도 이제 세대를 거쳐서 축적되는 지식이 되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면 도태되더라. 이런 네. 행동하면 왕따 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집단 지성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언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는 들으면서 근데 다윈도 일단 그 전제는 하네. 인간의 도덕성이 동물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다윈이 이 책을 쓸 당시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간만이 유일한 도덕적 생물이라고 보는데 그럼 왜 그러냐면 도덕적 생물로서 우리가 명명할 수 있으려면 과거 자신의 행동과 그 원인에 대해서 성찰해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그렇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고도로 사고 체계가 확장된 인간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구만. 그러니까 물론 미숙하게나마 동물들도 할 수 있지만 언어를 통해서 과거 경험을 축적하진 않기 때문에 기억이 계속 축적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이걸 나중에 문자로서 남기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도덕성에 약점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기억을 조작하려고 하게 돼요. 네. 그렇구만. 그래서 예. 지금 우리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인간이 없었으면 돌고래 같은 애들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농담까지 하고 하거든요. 돌고래들은. 돌고래가? 그래요. 돌고래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어? 사람 관찰해서 알았겠죠.
그런 걸 한다. 돌고래가 얘기하는 거, 야, 이거 농담이다. 그런 돌고래들이 야.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네. 어쩌면 인간의 위치에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기록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당해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가르치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돌고래 같은 경우에, 범고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흉폭한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잘 안 건드려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안 건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 사람을 건드렸다가 처절한 보복을 당했던 기억들이 그 집단 안에 남아있는 거야. 네. 그래서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 식으로 그게 기억이 될지 아니면 그런 사람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개체들은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나머지가 이제 살아남은 건지 일종의 적자생존을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가 가르친다. 쟤네들은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걸 부모가 새끼한테 가르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일종의 자기네들의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걔네들이 다채로운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걸지도 몰라. 하고 그치? 있겠죠. 우리가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이제 무인도에 파리지옥인가? 파리지옥 맞나요? 파리소년? 파리지옥? 그런 소설이 있잖아요. 파리대왕. 파리대왕. 맞다. 파리지옥은 아니구나. 풀이구나 그거. 파리대왕 소설, 같은 파리지옥. 것도 나오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복잡 시스템에서 떨어져서 어떤 적당한 다양성을 지닌 개체들이 살아남았고 네. 거기 암컷과 수컷이 공존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안에서 한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가 지났을 때도 지금 우리가 쌓아왔던 이 정도의 도덕들이 남아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의심스러워요. 아. 사실 잘 모르겠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극한 환경에서 다시 원시인들처럼 처음부터 생활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면 무슨 얘기인지 1대들은 알겠어요. 분명히 교육받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대로 살라고 할 거야. 근데 2대, 3대, 4대 정도 됐을 때도 여전히 도덕심이 남아있을지. 그러니까 도덕심이라는 거는 어떤 그 인간 개체의 기억을 넘어서 가지고 어떤 언어를 통하고 역사적인 기록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과 잉여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도덕심이 또 생겨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너무 극한 상황에서는 네. 현대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도덕을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는가. 일단 다윈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인간의 정신 능력이 네. 개체로서의 어떤 생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네. 질적으로는 유사하고 양적인 차이만 있다에 대한 사례를 계속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네네. 네네. 그래서 다윈이 이제 최종적으로 인간의 유래 책을 끝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벌써 책 끝났어요? 아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이 이제 하등동물에서 기원한 거는 맞다. 근데 그거 자체가 인간에 대한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인간이 굉장히 우월하고 신께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창조한 건 줄 알았는데 다윈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그냥 단세포 하등동물에서 발전해서 진화된 상태야 라고 하니까 인간의 어떤 뭔가 존엄의식이 박탈된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다윈은 그걸 어디서 찾았냐면 인간만의 특별한 지적 능력, 도덕적 능력에서 찾은 거죠. 그게 모든 생물체에서 인간을 독보적인 지위에 있게 만들었다라고 본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생물학적인 안 네. 우월성이 아니고, 네. 그렇군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면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립서비스 아닙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짜증나는 거야. 야, 인간의 존엄성을 네가 이렇게 진화라는 걸 통해서 해쳐? 패대기 친 것 같죠, 맞죠? 그죠? 그랬더니 다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정신적 능력으로서의 진화라는 건 독보적이다. 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지? 네. 제가 맨날 물어보잖아요. 인간이 왜 존엄하냐고. 네? 인간이 왜 존엄하냐고 저도 맨날 물어보잖아요. 사실 다윈이 답했네. 어쩔 수 정신적 능력. 그것도 지금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현대에서의 생물학이 말하는 혹은 과학이 혹은 이렇게 과학과 결합된 인문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윈의 주장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많은 부분에서 이제 부정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여전히 풀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유물론자들 입장에서는 네. 철저한 유물론자들 입장에서는 인간이 왜 존엄하냐?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존엄성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는 유물론자도 죽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역지사지다. 내가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죽고 싶지 않은 거지. 내가 뭐. 아닌데. 깡선생 유물론자라서 얘기구나. 나도 살고 싶다고. 나 그 무슨 얘기했어. 그래서 다윈이 생각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생존에 이익이 됐기 때문에 뭐 인간한테 애국심, 충정심, 복종심, 용기, 동정심 이런 것들의 발달이 크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러한 정신적인 그 도덕 능력의 발전이 문명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냐면 문명 국가에서는 자연 선택이 잘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놨어요. 맞아요. 저 그 생각을 항상 하고 네. 있었습니다. 미개인 사회에서는 뭐냐면 너무 당연한 거야.
심신이 약한 사람들은 제거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제거하는 건 아니지만 생존하기 어려운 거죠. 심신이 약하면. 근데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이 발달된 공감 능력 때문에 뭐가 되냐면 허약한 사람들을 다른 구성원들이 보호해줘요. 이 사람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복지 시스템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불치병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죠. 네.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 과학의 형태와 지금 보면은 10만 년이 지났을 때 인류가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막 예상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막 그래요. 그렇죠. 예. 전 그거를 좀 아닐 것 같은 게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진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런 진화가 되려면 선택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점점 게을러지니까 머리만 커질 것이고 배불뚝이가 되고 팔다리가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이미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슬프다. 실제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크고 팔다리가 가늘고 맨날 앉아 있어가지고 엉덩이는 커지고 배가 나온 개체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서 걔네들이 더 많은 씨를 남기게 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좀 우리가 볼 땐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진 사람들은 열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아무도 결혼하지 않는 상황 혹은 그 사람들이 굶어 죽는 상황이 와야 돼요. 근데 그러겠냐는 거야. 그럼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결혼하고 막말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끼리만 결혼을 해갖고 유지가 되잖아요. 사회 시스템이. 네. 그렇지 않은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더 이상의 진화는 인류에게 있어서 있지 않을 거란 생각이 전 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무슨 그거지.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육체적인 진화보다 어떤 거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냐면 정신적 진화에 네. 대해서 신경 썼으니까 우리가 성선택에서 배제하는 거는 도덕성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우리가 정신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는 사람들을 배제할 거야, 그지?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화에 대해서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들은 신체적 진화에만 너무 초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 하죠. 그러니까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두 가지 관점으로 아까 그 김도희님 설명해 주셨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과연 그렇게 되겠는가 생각해 보면 돼요. 더 우월한 사람들 혹은 점점 더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위주로 갈 것이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뭘 얘기해야 되냐면 그럼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도태될 거를 가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인류의 시스템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쪽을 살짝 진화를 하려고 하다가도 전쟁이 한번 있는다든가 뭐 극단적으로 핵전쟁이 한번 일어났다라고 하면 다시 신체적 능력이 우월한 사람 위주로 모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기가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 인간이 유지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발전된 거는 사회적 본능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특히 공감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이걸로 통해서 문명사회를 이루면 인간이 무슨 일을 하냐면 생존에 불리한 구성원들을 보존시켜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요. 그러면 사회 전체적인 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가난한 사람들 도태시켜버리는 게 더 낫거든요. 뭐라고? 아니 지금 생존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능력 입장에서 보면. 독실이가 그 생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장애가 있는 동물들은 무리해서 없애요. 그렇지. 실제로 사자 같은 애들이 자기 새끼가 척추가 부러졌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살리려고 하다가 미련 없이 버려요 그냥. 원시인들은 그 개체를 그냥 죽게 내버려둬요. 구해주지 않거든요. 그게 개체의 관점에서는 불행이지만 그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버리는 게 이득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걔 보호하다가 다른 애들이 죽는다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인류는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모든 공동체가 완벽하게 동일하게 태어나고 동일한 출발점에서 시작했으면 가난한 게 이제 생존 능력이 부족한 결과의 증명이 돼요. 근데 문명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부자가 자기의 재산을 아들한테나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랬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부자의 자녀가 꼭 생존 능력이 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난한 자손이 생존 능력이 강할 수도 있는데 이 차이를 상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재산에 이제 유산을 물려줌으로써. 그래서 다윈이 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재산이 상속됨으로써 약한 개체인데 실제로 부모의 보호로 인해서 유지되는 개체들이 발생한다는 그렇지. 거죠. 3대 세습이라던가. 네네. 그걸 문제로 보나요, 근데? 근데 이제 문제도 있지만 다윈이 이걸 어떤 이점으로 보냐면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약한 개체를 보존시켜주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부가 반드시 누적돼서 유산을 통해서 이제 대대로 내려가야지만 커다란 사회적 진보나 발달이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누적돼야지만 기술의 진보가 발생하니까. 그치, 자본의 네. 누적이. 그러니까 문명사에서 이게 되게 복잡하게 막 상쇄작용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이 CEO가 되고. 네네. 그렇지. 다 말아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2014라든가 이런 영화들을 보면 마지막에 인류가 다 멸망하게 된 상황에서 네. 그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 결국 티켓을 살 수 있었던 부자들 위주로 이제 티켓을 팔잖아요. 2014 혹시 영화 보셨어요? 2014가 2012였나? 2012. 2014는 2012인가 보다. 2012. 2012가 뭐야? 그 지구 멸망하는 영화. 그랬어요? 예. 근데 그걸 보면은 이제 방주를 만들어요. 배를 만들어요. 그 배에 탈 수 있는 티켓을 파는 사람 다 부자들인 거야. 근데 사실은 정말로 완벽하게 제대로 된 토론을 했었다면 정말 부자들 위주로 티켓을 팔아서 그 사람들을 살아남기게 하는 것은 생존에 유리하지가 않아요. 전혀. 그래서 좀 더 다양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오히려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죽어라 일만 하는 노예들 계층도 필요한 거야. 어떻게 보면. 생존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이야. 다시 이제 그 사람들만 살아서 한 10만 명이 살아남았는데 10만 명이 다 손에 물 묻힌 적이 없는 부자로 태어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한 대도 못 갈걸요 아마. 그렇구만. 그 안에서 또 노예가 태어날 것 같은데. 태어나긴 하겠지. 그렇지만 이제 굳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기술자들 생산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근데 어쨌든 지금 다윈의 흥미로운 관찰이 문명 사회로 오면 진화의 양상이 좀 달라진다. 자연 상태에서랑. 네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 그냥 이제 미개 사회, 원시인 사회보다는 아주 약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도 살만하구먼. 그러니까. 다행이요. 역으로 일어나죠. 역으로. 네. 대출도 해주고. 그래서 다윈이 이제 문명 사회에서 그나마 자연 선택과 비슷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걸 뭐라고 봤냐면 사형제도. 그 당시에는 이제 우울증 환자들의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질환이 있다고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을 정신병원에 격리시키거나 감금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생존 능력이 약한 사람들, 여자나 남자나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결혼을 회피하거나 자살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자연 선택의 결과로서 똑같은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봤어요. 적자 생존으로 봐야겠네. 네네. 이 사회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도태되고 있다. 네네. 거죠.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이제 당시 관점으로 보면 당시 그런 관점에서는 네네. 그게 그렇죠. 그게 더 그럴싸하다. 힘을 실어준 거죠. 다행히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정신병이 심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네. 이제 그 다윈의 주장으로 인해서 네. 오히려 더. 그리고 이제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정신 능력이 진보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문명은 과거보다 지금 현재 상태로 갔을 때 문명화가 더 완성된 형태를 보인다고 말해요. 이거는 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그 종교를 전제하고서 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양 철학도 그렇지만 종교에서도 예전에는 낙원이고 이상사회였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다고 보잖아요. 동양 철학도 그렇죠. 예전에 고대 사회가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고 인간의 문명은 지금 현재도 그 고대 사회 같은 이상 세계를 구축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윈은 이게 틀렸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숫자가 사용되거나 언어가 사용된 거. 그리고 그림에서 글씨를 사용되는 여러 가지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미개인 사회나 원시 사회를 보면 정의 개념이 거의 조약한 상태인 거예요. 그치. 네네. 공동체를 예를 들어 약한 공동체는 그냥 내버려 두거나 계속 부족 전쟁을 통해서 계속 대규모로 뭐 살인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반해서 보면 지금의 현재 문명화된 사회가 고도로 발전된 사회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종교적인 관념도 발달하게 되고 미신이 아니고. 근데 과거의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웠잖아요. 이 정도의 고도의 어떤 정신 세계를 쌓아서 어떤 이제 시스템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네. 그럼 그거를 악하다고 보지도 못하겠네요. 다윈 관점에서 보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진화의 과정, 경험치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근데 예전에 완벽했는데 지금은 미숙하게 타락했다. 그래서 진화가 떨어졌다고 보지 않고 경험이 더 누적돼서 더 완성된 형태를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극단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세계 인구가 1억 명으로 줄었어. 네. 그리고 많은 생산 시설들이 파괴됐어. 네. 그럼 다시 원시인들이 살던 그 당시의 정의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보한 건가요? 그러니까 윤리에 딴 거는 진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정신 세계는. 네네. 그런데 윤리만큼은 진보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것 이해했는데? 좀 들려요. 만약에 그런 상태가 돼서 생존 자체가 투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네. 똑같은 과정을 겪겠죠. 근데 원시인이나 미개인들이 출발한 상태랑 동일한 상태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쌓여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투쟁은 하겠죠. 어쨌든 살인이나 뭐 일시적인 걸 할 수 있는데 예전 사람들이 그걸 고뇌하지 않고 했었다면 예를 들어 뭐 거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낙오하거나 난파선에서 다른 사람을 뭐 희생시켜야 된다 그러면 갈등하는 게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왜 그러냐면 지금 습득된 도덕관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두세 대만 지나면 없어질 수도 없어질 것 있었지. 같아요. 그런 도덕적인 거를 고민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생존에 불리했다는 거를,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까지나 근시안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벤트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독실이가 얘기하는 거 그거네.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는 것이 지금 다윈의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 뉘앙스를 보면은 도덕성이 진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환경이 아예 급격하게 달라지면 그렇죠. 그 도덕성이 진보가 아니라 그냥 하나에 적합하지 않은 어떤 형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네네. 일정도로 물질이 넘쳐나고 잉여가 있으니까 진보를 논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막말로 진짜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매년 그렇지. 20%씩 있는 상황에서 그게 한 3년 4년까지는 도덕적인 사람이 있겠지. 근데 10년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굶어 죽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음식을 쉐어하는 일이 얼마나 일어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는 도덕성이라는 것이 자신 생존에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그렇죠. 네. 그럴싸하다. 그럴 근데 것만 같아. 이게 만약에 공동체가 좀 더 확장되고 뭔가 부족 개념으로 다시 이제 분리되면 다시 또 도덕은 발달하겠죠. 네. 그 방향은 있네요. 네네. 뭐가 더 궁극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우리 지난번에 그런 토론을 했었었잖아요. 어떤 외계 생명체조차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보편 윤리가 있을 맞아. 것이냐, 그쪽으로 네. 할 것이냐. 그렇죠. 어떤 방향성은 생기는가 봐. 그죠? 네네. 집단 생활하고 정신적 능력이 발생하면. 네. 그렇군요. 다윈이 봤을 때 자연스러운 건 오히려 인간이 비천한 상태에서 점점 더 문명화된 사회 그리고 종교적 관념이 더 발달하는 사회로 이제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본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논리적이네, 그지? 네. 그럼 외계인들도 만약에 비슷할 것 같다, 그지? 외계인들도 어떤 정신적 능력이 발달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시작했으면 네. 우리처럼 집단을 이룰 거고 도덕성이 발전할 거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겠네, 오면. 그러니까. 근데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윈의 견해인데 네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세 분도? 뭘? 지금 한 것처럼. 만약에 인간이 사라졌어. 네네. 그럼 돌고래가 다시 이제 그러니까 지구를 지배해. 혹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마 그 문어가 지배했을 거라고. 그렇지. 문어가 머리가 좋으니까. 장난 아니라며. 그럼 문어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타적인 걸 넘어서서 지금 인류인 것처럼 병든 문어를 돌보아주는 시스템으로 그 보편 윤리를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오징어는 문어의 일종인가를 토론하고 문어들이 오징어를 보존해야 될 것인가. 걔네들한테 어떤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거. 근데 이제 인간이 정말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완벽하게 소거하고 네. 철저히 유물론 혹은 어떤 이렇게 진화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인간이 다른 종을 어마어마하게 억압하고 학대하고 장난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치킨이라고 하면 닭 맞죠? 네. 닭을 키우는 과정이라든가 뭐 소를 키우는 과정, 풀 재배, 뭐 사과 재배하는 과정, 뭐 농경,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굉장히 폭력적이고 괴롭히지. 너무너무 심하게. 그러면서 인간끼리만 인간은 저놈에 하면서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막 알랄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다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인간이 발견한다면 그 종을 말살시킬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 부도덕한 종이다. 예를 들면 어떤 황소개구리. 그 황소개구리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다 잡아먹고 그냥 자기가. 황소개구리가 하는 행위보다 사람이 훨씬 더 심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황소개구리를 없애야 되는 종으로 생각하지. 그래서 도덕이라는 게 되게 한편으로는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굉장히 높은 도덕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엔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야. 근데 그 이기적인 게 개체의 이기적인 게 아니라 종의 이기적으로 나타났어. 인간이 최고고 네, 맞아요. 나머지는 근데 그렇죠. 다윈 관점에서 말하면 다윈은 이제 사회적인 본능 그리고 이게 인간종에 국한된 게 아니고 다른 생물체까지 확장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인간이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동물들이 서로 기여하고 좋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먹이사슬 구조에 있는데 인간은 어떠한 생물체든지 아니면은 뭐 돌이나 나무에서도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걸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존엄한 능력이라고 봤는데 만약에 이 인간의 우월한 지위 때문에 다른 종을 탄압하거나 이렇다 그러면 다윈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한등 우월할 게 없는 거죠. 열등한 거죠, 오히려. 네. 그렇군요. 일단 김도인 오늘 말씀해 주신 거는 이게 과학이지. 정말인가 정신과학, 유사과학의 또 한 갈래를 다윈의 인간의 유래를 좀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네.
생각보다 내용이 재미있고 좀 긴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이게 다 우리 실생활이랑 문제들과도 다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 그렇죠. 인간의 사회성이나 도덕성을 고민할 때 어떤 사람은 진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 필요 없다. 근데 땅값만 올려다오. 이렇게 그게 뭐 우리가 그 사람의 스타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오히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 사람 생존을 위해서 싸워 나가는 거야. 일단 그래서 김도인이 인간의 유래에서 둘로 나눠서 좀 설명해 주려고 한 것 같아. 일단 인간의 정신적인 진화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생물학적 진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데 오늘은 정신적 진화밖에 얘기를 못했네, 그지? 저는 문학도니까요. 다음 시간에 생물학적 진화가 나오는군요, 그죠? 실제로는 이걸 더 관심 있어 하시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선택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좋아하는 주제 아닙니까? 김도인이 이걸 4부 분량으로 좀 진행해 주시게 될 것 같아, 그죠? 아싸, 다음 주 쉬겠다, 야. 다음 주에 안 해. 다음 주에 우리 연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입니다. 다음 주에 아마 진짜 과학적인 여러분, 부분. 정신 능력은 과학입니다. 예, 뭐라고 어떤 그 생물학적인 측면에서의 진화는 다음 시간에 좀 과학적인 거겠네, 그건, 그죠? 유전자에 대한 다음 문제다. 시간에도 지금 선수 선택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인류에 되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다음에는 이제 나와요. 어류부터 조류 이런 것들의 성선택. 이런 것들 아니고 이런 종분들의 성선택. 종분들이 조류분들, 이런 종분들, 어류분들, 알겠습니다. 어류분들의 성선택 이런 거. 그죠? 그럼 일단 기대가 되네, 다음 주도, 그죠? 네. 오늘 거 되게 재밌었는데 한마디씩 한 다음에 정리하도록 합시다. 어떻게 보셨나요? 인간의 유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다윈이 하는 작업이 인간이 가진 사회성이나 도덕성 같은 어떤 특성들이 결국엔 어쨌든 진화의 산물이다. 지적 능력과 기억할 수 있는 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재미있었고, 사실 전 더 재미있었던 부분은 인간의 최고 장점은 지구력이다. 나도 그거 빡 터져가지고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인간의 집념, 투지. 사실 이것도 멘탈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정신. 이것이 우리 인간을 어디로 몰고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재밌었어. 항상 재밌는데. 인간의 유래 재밌었고, 정신 능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죠, 그죠? 근데 나는 그 혼자서 개인적인 관심사와 좀 연결시켜보면,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이 질적 측면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네. 사실은 이제 다 있는 거야. 개도 그렇고 곤충도 그렇고 다 소급해서. 그래서 제 관심 있는 문제, 의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결시켜서 혼자 생각하게 됐어요. 인간도 어떤 열린 세계라는 그 의식을 갖고 있고, 개나 인간이라는 게 아주 독보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개나 소나 닭이나 이런 애들도 어떤 측면에서 양적으로는 떨어지겠지만 같은 종류의 의식 세계, 내적 세계를 공유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가지고 생각할 거리도 많고 재밌었습니다. 독실이 어땠어요? 생물학이라고 하는 게 아직 과학의 틀을 갖추기 전인 거잖아요. 저는 되게 흥미있게 듣고 이 책을 좀 훑어보면서 전 찰스 다윈이 과학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과학자로 생각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 그 생물학자였어요. 그 제가 알고 있는 생물학에서 재밌는 뭐 예를 들면 생리학이라든가 분자생물학이라든가, 물론 분자생물학이 시작되기 전이란 건 알고 있었는데 근데 책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좀 보면은 인문학인 것 같고. 맞아요. 오히려 되게 철학자 같아요. 제가 읽어봤을 때도.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진짜 천재는 천재구나 싶은 생각이 든과 동시에 뭐가 되냐면 진화에 대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생물 과목에서 혹은 생명과학 과목에서 다룰 때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형태인 거야. 그래서 저는 어떤 기대는 인간의 유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예 이제 정말 본격 생물학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지난번도 마찬가지고 이번도 마찬가지고 인생 뭐 있냐, 화학이나 생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화학의 탈을 쓴 역사, 생물학의 탈을 쓴 인문학 이런 거였으면서 이게 재밌으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학도도, 그러니까 이공계 쪽의 과학도도 어디까지나 똑같은 내용을 바라볼 때 과학 쪽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인문학을 이해하기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뭘 생각했냐면 인문학을 하는 분들이 이거를 읽고서 이제 나는 진화론을 알았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과학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의미는 중요한데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의 재미가 있거든요. 정말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도 살고 있구나. 이걸 좀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게 시대적인 것들 얘기해야 되는 게 그야말로 생물학의 과학적 방법을 이 사람이 거의 이제 처음 만들던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를 데이터를 이 사람이 지금 철학적인 사변만 하는 건 아니고 보면은 이제 다양한 물론 자기 개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강아지. 제가 그 사례 들어서 그런데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사례가 많아요. 네네. 근데 제가 그 사례들을 다 소거하고 그냥 철학적인 그러니까 맥락만 문화인류학적인 사례들도 네네, 맞아요. 많이 동원을 하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그 초창기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뭐. 우리는 다 거기까지밖에 안 하잖아. 난 그게 좀 불만이니까.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이거 성 선택에 대한 얘기 할 때 유전자나 나 그것도 궁금하거든. 네 맞아요. 그것도 조사해 왔어요. 그래요? 네.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렇군요. 호생 유전학도 공부해 왔어요. 예. 저번엔 6회 특집으로. 24부작으로. 좋다. 24부작으로. 요번 올해 한 해 이걸로 보냅시다. 좋습니다. 네. 김도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결론 좀 내려주시죠. 네. 제가 이거를 다윈을 읽으면서 궁금하시거나 흥미 있으신 분들은 읽어봐도 직접 좋은데 왜냐하면 다윈이 책을 정말 잘 썼어요. 지금 읽어도 너무 유려하게 잘 읽혀요. 그런 것 같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어도 제가 읽어도 이해가 되니까 생물학적인 거에 대해 전혀 모른다라고 해도 읽어도 전혀 무리가 없게끔 써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 자기 개체만 보면 너무 미약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때 되게 뭔가 약간 우울한 시기였었거든요. 자기 세계에 이제 함몰되어 있어서 그랬는데 근데 보니까 읽으면서 어떤 걸 갖게 됐냐면 인간 한 명 한 명뿐만 아니라 생물 하나하나에 대한 경외심이랄까? 수만 년에 걸친 어마어마한 시간을 진화를 통해서 어쨌든 생존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하게 거시적인 관점을 보여줘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 대한 그 존엄의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두 번째로는 너무 특이했던 게 이 다윈도 자기가 얘기하고 있지만 도덕 능력은 철학에서 필수 주제지만 이거를 어떤 개념적인 증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윈이 생물학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 여러 가지 개체 특성이나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신선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할 건데 어쨌든 하등동물 원시 생명체에서 모든 생명체가 유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명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무한에 대한 체험이 기본적으로 이 진화에 대한 거를 체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요? 신기해. 그리고 동양 철학에서 항상 강조하고 모든 종에서 강조하는 게 만물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이게 그냥 후천적으로 연습해서 획득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동일한 생물체에서 출발했으면 만물에 대한 사랑이 발생하는 게 자연적인 구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한 몸이었으니까, 한 부모였으니까. 점차 유사과학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도 인간 종만 특별할 게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케이. 근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에 연속일 수도 있는데 이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이 진짜 지금도 좀 훑어봤을 때 되게 재밌어 보이거든요. 이런 것도 좋은데 그림도 많고. 제가 좀 진짜 아쉬운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재미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생리학에서도 경이가 있어요. 그렇죠. 막 머리카락이 쭈뼛쭈뼛서는 이런 게 있어 싶을 정도의 경이로움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정말요? 그것도 같이 경험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내가 궁금한 건 그냥 효도르가 이기냐, 침팬지가 이기냐 이거라고 뭐 세포 생물학이 나와. 의식의 문제를 탐구하도록 합시다.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이과생으로서 여기 참여해갖고 여기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철학과 인문학에서의 재미를 느끼잖아요. 근데 동일한 것들 나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까 선생님은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라고 하시는데 내가 붙잡아서 눈을 뜨게 하고 입을 벌리게 하고 세포 생물학을 강의를 하면 사실 그 안에 경이가 있다. 너무 신기하다니까. 알았어. 그러면 이거 24부작 이어가지고 6부작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그것도 교양으로서 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재밌네. 인간의 유래, 그죠? 그래서 요걸 좀 길게 해도 될 것 같기도 한 생각도 들고 일단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친 다음에 다음 시간도 인간의 유래 3, 4부로 저희가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